채식주의자 한강짐 창비출판.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내가 그녀와 결혼한 것은 그녀에게 특별한 매력이 없는 것과 같이 특별한 단점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오직 한 가지, 아내에게 남다르다고 할 만한 점이 있다면 브래지어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짧고 민숭민숭했던 연애 시절, 우연히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가 스웨터 아래로 브래지어 끈이 만져지지 않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조금 흥분했었다. 혹 그녀가 나에게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잠시 새로운 눈으로 그녀의 태도를 관찰했다. 관찰의 결과는 그녀가 신호 따위를 전혀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신호가 아니라면 게으름이나 무신경인가?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볼품없는 그녀의 가슴에 노브라란 사실 어울리지도 않았다. 차라리 두툼한 패드를 넣은 브래지어를 하고 다녔다면 친구들에게 보일 때 내 체면이 섰을 것이다.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나는 욕실에 불을 켜려다 말고 물었다. 새벽 4시쯤 되었나? 회식에서 마신 소주 병 반 덕분에 요의와 갈증을 함께 느끼고 깨어난 참이었다. 응? 뭐하고 있느냐고? 나는 오싹한 추위를 느끼며 아내가 있는 쪽을 보았다. 잠과 취기가 가셨다. 아내는 꼼짝 않고 서서 냉장고를 마주보고 있었다. 어둠에 잠긴 옆얼굴의 표정을 식별할 수 없었으나 무엇인가가 섬뜩했다. 그녀의 순만은 염색하지 않은 검은 머리는 부스스하게 부풀어 있었다. 안방과 달리 부엌은 꽤 쌀쌀했다. 평소라면 추위를 타는 아내는 서둘러 카디건을 걸쳐 입고 털 슬리퍼를 찾아 신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 그렇게 서 있었던 것인지 그녀는 맨발로 봄, 가을까지 입는 얇은 잠옷 차림으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듯 우뚝 서 있었다. 뭔가 말로만 듣던 몽유병인가. 나는 석상처럼 굳어있는 아내의 옆모습을 향해 다가갔다. 왜 그래? 뭐야 지금? 여보. 나는 어둠 속에 드러난 그녀의 옆얼굴을 보았다. 처음 보는 냉정하게 번쩍이는 눈으로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꿈을 꿨어. 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몇 시인데 대체? 아내가 차린 저녁 식탁은 상추잎과 된장, 소고기도 조갯살도 넣지 않은 맑은 미역국, 김치가 전부였다. 뭐야 그래서 그 꿈 나부랭이 때문에 고기를 다 버렸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어치를? 계란 프라이도 해줘. 나 오늘 정말 피곤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 계란도 버렸어. 뭐? 우유도 끊었어. 기가 막히는군. 나까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냉장고에 그것들을 놔둘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앞으로 이 집에선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은 주로 아침만 먹잖아. 점심, 저녁에 고기를 자주 먹을 텐데 아침 한 끼 고기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 좋다. 난 그렇다 치고 당신은? 당신은 이제부터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말문이 막혔다. 요즘 채식 열풍이 분다는 것쯤은 나도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알고 있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생각으로 알레르기니 아토피니 하는 체질을 바꾸려고 혹은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된다. 물론 절에 들어간 스님들이야 살생을 하지 않겠다는 대의가 있겠지만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살을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에 씌인 것도 아니고 악몽 한번 꾸고는 식습관을 바꾸다니. 남편의 만류 따위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저 고집스러움이라니. 햇볕이 잘 드는 남향 아파트 7층이었다. 앞동이 전망을 가로막고 있긴 했지만 뒤쪽으로는 멀리 산자락이 보였다. 이제 너희 걱정은 다 잊어버렸다. 완전히 자리를 잡았구나. 장인이 수저를 들며 한마디 했다. 처형, 이 음식을 혼자 다 하셨습니까? 처형은 반쯤 웃었다. 그냥 그저께부터 하나씩 했어요. 그런데 저거 굴무침은 영애가 좋아하는 거라 일부러 장바다 한 건데 영애는 손도 안 대네. 장모는 이번에는 젓가락으로 탕수육을 들었다. 아내 입 바로 앞까지 내밀며 말했다. 자, 어서 아 해라. 먹어. 아내는 입을 다문 채 예의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한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서 입 벌려. 응? 이거 싫으냐? 그럼 이거. 장모는 이번에는 쇠고기 볶음을 들었다. 아내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자 장모는 다시 그것을 내려놓고 굴무침을 집었다. 너 어릴 때부터 이거 좋아했잖냐. 이거 실컷 먹어보고 싶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네, 저도 기억나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굴을 보면 영애 생각이 나는데. 처형은 아내가 굴무침을 먹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큰일이라는 듯 장모를 거들었다. 굴무침이 집힌 젓가락이 입을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아내는 몸을 뒤로 젖혔다. 아휴, 얼른 먹어. 팔 아프다. 저 안 먹어요. 뭐야? 아휴, 보고 있으려니 내 가슴이 터진다. 이 애비 말이 말 같지 않아? 먹으라면 먹어. 나는 아내가 죄송해요 아버지. 하지만 못 먹겠어요. 라고 대답하리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죄송하지 않은 듯한 말투로 담담히 말했다. 저는 고기 안 먹어요.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정서방, 영호, 둘이 이쪽으로 와라. 두 사람이 영애 팔을 잡아라. 예? 한 번만 먹기 시작하면 다시 먹을 거다. 아, 세상 천지에 요즘 고기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누나, 웬만하면 먹어. 예하고 먹는 신용만 하면 간단하잖아.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어서 팔 잡아라, 정서방도. 아버지, 왜 이러세요? 처형이 장인의 오른팔을 잡았다. 장인은 이제 젓가락을 내던지고 손으로 탕수육을 들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아내가 엉거주춤 뒷걸음질 치는 것을 처남이 붙잡아 바로 세웠다. 누나, 그냥 좋게 먹어. 누나가 받아서 먹어.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말려. 피해. 아내 손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구쳤다. 흰 접시 위로 붉은 피가 비처럼 쏟아졌다. 무릎을 접고 주저앉은 아내에게서 칼을 뺏은 것은 그때까지 줄곧 방관하고 앉아있던 동서였다. 뭐해? 아무 수건이라도 가져와. 동서는 특공대 출신답게 능숙한 솜씨로 아내 손목을 지혈한 뒤 그녀를 들쳐업었다. 자네는 빨리 내려가 시동 걸어. 나는 더듬더듬 구두를 찾았다. 짝이 맞지 않아 두 번을 바꿔 신은 뒤에야 현관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다. 소설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출간된 한강의 연작소설로 작가에게 맨부커상을 안겨준 작품입니다. 허무와 결핍을 소재로 한 탄미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가부장의 폭력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집니다. 사회적 제약에서 시작하여 인간의 한계까지 넘어 식물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인공과 사회의 충돌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줄거리입니다. 여기에는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작 소설이라는 틀이 말해주듯 세 편의 이야기가 하나의 캔버스 위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여자의 이야기 채식주의자, 그리고 그 여자가 가진 몽고반점에 강렬한 끌림을 느끼는 남자의 이야기 몽고반점, 그리고 이카루스처럼 초월하려다가 인간으로서 파멸하는 두 사람을 지켜보는 한 여자의 이야기 나무 불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이야기의 핵심 인물은 영해입니다. 영해는 과거의 기억과 꿈을 통해 자신이 목구멍에 생명들이 걸려 남아있어 답답한 존재임을 자각하게 되고 육식에 대한 혐오로 시작해 생명에 대한 폭력 자체를 거부하게 되며 마지막엔 다른 생명을 죽여야 살아갈 수 있는 동물로서의 자신을 초월하려고 합니다. 세 편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채식주의자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다 못해 무미건조하지만 고집이 세고 다른 이를 해치지 않으려는 성격인 영해는 마찬가지로 무미건조한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영해는 피가 뚝뚝 흐르는 생육을 먹는 끔찍한 꿈을 꾸게 되고 고기를 아주 멀리하게 되는데요. 집에 있는 고기란 고기는 다 치우고 남편에게는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난다며 잠자리를 거부하기도 하죠. 영애는 어릴 적 자신을 문 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다니다가 거품을 물며 죽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 영애는 그 개로 만든 고기를 아무렇지 않게 먹었었죠. 영애의 꿈은 점점 고기를 먹는 것에서 떠나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려서 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고기를 거부하는 영애는 사회적인 압박을 받으며 점점 눈에 띄는 행동을 싫어하는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고 보다 못한 남편이 그녀의 가족들을 불러 그녀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하다가 그녀가 자해를 하게 만들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가족은 풍비박산이 나고 영애는 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어머니가 다려준 한약이나 고기마저 발악적으로 거부하고 벤치에서 가슴을 드러낸 채 앉아있다가 새를 잡아다 손에 쥐고 자해한 손목을 핥아먹는 등 남편으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몽고 반점. 주인공인 영해의 형부는 미디어 아트를 통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려는 예술가입니다. 집에서는 늘 힘없는 모습이지만 자신의 카메라로 영상을 찍을 때만큼은 타인은 물론 본인도 이해하지 못하는 열정을 발휘합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동생을 씻기다가 그녀에게서 몽고 반점을 받다는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없는 흥분에 빠집니다. 거부할 수 없는 열망에 빠진 그는 도덕적인 금기를 깨고 영해를 불러 그녀의 누드에 꽃을 그려 촬영하고 싶다는 부탁을 하게 되죠. 영해는 그의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게 이를 수락합니다. 그도 그럴 게 영해는 내심 식물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영해의 몸에 꽃을 수놓고 어린 시절이 지나면 사라질 게 당연한 몽고 반점을 강조한 바디 페인팅을 그리며 성욕을 초월한 예술적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을 완성시키기 위해 같은 작업실을 공유하는 남자 후배 제이를 불러 모델 일을 부탁하고 그의 몸에도 꽃을 그려 영해와 함께 찍도록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영해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그의 지나친 요구에 질색한 제이는 수치심에 받쳐 촬영 중 스튜디오를 떠납니다. 제이가 떠난 후 영해에 다 젖어버려서 라는 말에 형부는 영해를 덮치나 영해는 거칠게 거부합니다. 자기가 형부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영해는 자신이 꽃에 끌렸던 것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몸에 꽃을 그린다면 받아주겠냐는 형부의 질문에 영해는 희미하게 웃음만 짓습니다.
주인공은 지인인 피에게 부탁해 몸에 꽃을 그리고 영혜와 다시 만납니다. 형부와 처제는 온몸에 꽃을 그린 채로 마치 짐승같이 서로의 몸을 탐하며 둘 모두 극도의 쾌락 속에 밤을 보냅니다. 주인공은 어느새 잠이 들었고 깨어보니 처제의 언니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캠코더를 돌려 이미 다 본 상황이었죠. 남편을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아내는 남편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갖습니다. 영희의 언니는 정신병자가 있다는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남편을 경멸하는 말들을 퍼붓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무 불꽃입니다.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언니. 사람들이 자꾸만 먹으라고 해.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여. 지난번엔 먹고선 토했다고. 어젠 먹자마자 잠자는 주사를 놨어. 언니, 나 그 주사 싫어. 언니, 나 그 주사 싫어. 정말 싫어. 내보내줘. 나 여기 있기 싫어. 영혜의 언니 시점으로 서술되는 세 번째 이야기, 나무 불꽃입니다. 몽고 반점의 일 이후 영혜의 언니는 남편과 갈라섰고 영혜는 시골의 깊은 산속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병원으로부터 영혜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행히 병원의 보호사가 기적적으로 영혜를 찾았다고 하지만 영혜가 깊은 산비탈의 외딴 자리에서 마치 비에 젖은 나무들 중 한 그루인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영혜가 사라졌던 그날 이후 영혜의 모든 증세가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영혜는 고기와 동물성 식품뿐 아니라 채식마저 거부하고 나아가서는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는데 이릅니다. 온몸에 살이 남아있는 곳이 없고 생리는 멎은 지 오래, 뼈만 남은 엉덩이 가운데 찍힌 또렷한 몽고반점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모든 식사를 거부하니 병원에서는 생명 보존을 위해 정맥 주사를 통해서 포도당과 단백질 등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정맥 주사를 꽂을 혈관조차 성한 곳이 없어 어깨에 연결된 대정맥을 통해 바늘을 연결하는 방법만이 남게 됩니다. 위험한 시술이므로 종합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담당이의 전화를 받습니다. 다시 찾아간 면회, 왜 뭐라도 전혀 먹지 않느냐는 언니의 질문에 영혜는 자기는 내장이 다 퇴화됐을 거라고, 자기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고, 밥 같은 거 안 먹어도 햇빛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혜의 거식이 결국 생명을 앗아가기 직전에 이르러 병원에서는 영혜를 결박해서라도 코를 통해 미음을 집어넣는 시도를 합니다. 가족이 지켜보기 힘든 장면일 수 있다고 간호사가 만류하나 언니는 지켜봅니다. 의료진들이 영혜의 사지를 결박하고 코에 튜브를 꽂아 넣습니다. 영혜는 짐승같이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며 거부합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결국 튜브를 삽입하는 데 성공하고 진정제를 놓아 안정시키려는 찰나 영혜는 입에서 피를 뿜어냅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마저 실패하고 외진 시골의 정신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의사는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의뢰서를 써줍니다. 서울로 향하는 구급차 안 영혜에게 말을 걸어보지만 영혜는 결코 대답하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외틉니다. 언니는 영혜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말야, 어쩌면 꿈인지 몰라. 꿈속에선 꿈이 전부인 것 같잖아. 하지만 깨고 나면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알지.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깨어나면 그때는 가볍게 책 읽기였습니다. 잘 자요.